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달의 책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간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제가 흥미롭게 읽고 가장 뛰어난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을 권해드리는 방식으로 이달의 베스트북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이달의 책이 아니라 이달의 책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세 권의 책을 골랐기 때문인데요. 이 세 권의 책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도 이제 한 달 사이에 동일 저자의 책을 이렇게 연달아서 읽는 경험은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닌 건데요. 지금 문단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큰 수상 소식이 있기도 하고 해서 그 작가의 세계를 깊이 감상하면서 공감하면서 맞이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예소연 작가입니다. 예소연 작가는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이상문학상 올해의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예소연 작가는 등단한 지도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단편소설집 1권 그리고 또 장편소설 1권을 냈다는 측면에서 신예 작가로 분류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그런 문학상 중에 하나인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측면이 굉장히 큰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죠. 이제 이상문학상 수상집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77년도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저도 탐독하면서 읽어온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더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은 이번 이상문학상 수상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사이에 예소연 작가의 책이 2권이나 더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읽었던 그 사랑과 결함이라는 그 소설집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한 달 사이에 나온 3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3권의 소설을 예소연 작가가 낸 이달의 책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겨있는 소설은 모두 4편이 되는 셈인데 사실상 4편 다 뭐 단편이거나 중편이거나 이런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3권에 실린 4편의 소설들을 연달아 읽다 보면 예소연 작가의 어떤 문학적인 현재와 개인적인 삶에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요즘 그 상황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에는 이제 작가의 아버지께서 몇 달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장례를 치른 그런 굉장히 슬픈 사건에 대해서 작가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인터뷰로서 또 이제 실려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험 속에서 작가가 느낀 바가 굉장히 크겠죠. 이런 것을 본인의 문학적인 어떤 그런 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 4권의 소설 함께 맥이 닿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다 보면 예소연 작가의 현재 어떤 위치에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작가가 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소연 작가 하면 떠오르게 되는 몇 가지 어떤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상상하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라면 이제 유예 같은 단어라든지 혹은 뭐 사랑, 도모 같은 단어, 결함 같은 단어들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예소연 작가의 세계를 축약하는 핵심어라고 볼 수도 있고 문학적인 화두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4편의 소설들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상문학상 올해 수상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소연 작가의 소설 극예와 혁명이 담겨 있습니다. 극예와 혁명이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실 텐데 주인공은 이제 30대 여성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 스스로가 겪었던 어떤 일들하고도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소설처럼 보이기도 하죠. 주인공인 이 여성은 아버지를 이제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간병을 지성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에게는 이제 여동생 하나가 있을 뿐이어서 딸만 둘이 있게 되는 것인데 약간 가부장적인 사고 속에서 고모가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딸이 상주가 되는 것은 좀 이상하니까 사촌 동생인 자기의 아들을 상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주인공인 그 여성이 결사반대를 하면서 내가 상주가 되겠다 해서 상주로서 장례식의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과정을 치러나가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전까지는 그렇게 몰랐는데 내가 사실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랑 계속 충돌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실은 운동권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태어나서 스스로가 민주 8호라고 지칭하는 그런 8호 학번으로서 엄마도 역시 똑같이 8호 학번이었고 운동권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운동도 함께하고 결혼까지 이제 연애를 해서 이르게 된 그런 커플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주인공의 부모가 만난 장소인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머리핀을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노동운동을 함께 했었던 것으로 보이죠. 학생운동의 어떤 2가지 세력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는 NL이라고 하고 보통 PD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엄마는 NL이었고 아버지는 PD였다는 것이죠. 또 서로 방향이 좀 달랐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죠. 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버지는 바깥에서 직업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수행했을 때에 이 노동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평생에 굉장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집에서 일어나는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 바깥에서의 행동과 집 안에서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아내라든지 특히 딸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고 수시로 충돌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맞게 되지요. 이런 대강의 사정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구도는 기본적으로 세대론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태어난 그런 아버지 세대, 운동권 세대와 1990년대에 태어난 페미니스트인 그 딸의 세대 사이에서의 어떤 충돌 혹은 양자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그리고 있는 소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도 같은 것은 굉장히 전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국 사회에서.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새롭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머러스하기까지 하다는 건데요. 장례식을 치를 때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들어왔던 전설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친구들이 문상을 오게 됩니다. 함께 운동을 했었지만 이제는 만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오랜 그 수형 생활을 거치고 나오게 된 성식이 형이라고 지칭이 되었던 아저씨였습니다. 성식이 형이 딱 와서 주인공과 이렇게 맞절을 하고 났는데 주인공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갑자기 수첩을 주섬주섬 꺼내게 되더니 그 성식이 형이라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친구의 귀에다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게 됩니다. 울지 마시오. 이것은 태수 씨의 지령이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당신이 러시아로 떠나게 될 때 내가 붙여주었던 돈 300만 원을 내 딸 수민이에게 지금 갚으시오. 그 말을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약간 남조 목소리를 변조해서 전언을 했다는 것이죠. 성식이 형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딱 듣게 되니까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일단 태수 씨라는 이름 자체 때문인데 아버지의 원래 이름은 형주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투병 생활을 하면서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새롭게 장명을 받아서 이름을 사용하게 되죠. 그 이름이 이제 태수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일단 낯설었다는 것이고 딸이 아버지의 이름을 태수 씨라고 지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생경하게 들렸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둘 사이에서 오래전에 함께 학생운동을 하다가 성식이 형이라는 사람만 러시아로 떠나서 결국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까지 되게 되는 건데 그때 함께 가지 못했던 아버지는 돈을 300만 원을 붙여줬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와서 뒤늦게 내 딸인 수민이한테 갚아라라는 이야기를 수첩에 적어놓고 딸한테 읽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상주인 딸이 계속 체근을 하게 되고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당황하게 된 성식이 형이라는 그 좁은 계획은 갑자기 담배 피자고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둘이서 이제 담배를 피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돈을 주게 되죠. 300만 원을 다 주지도 않고요. 250만 원을 줍니다. 지금 너랑 나랑 같이 담배 폈잖아. 너 내 담배 폈잖아 해서 약간 농담 비슷하게 담배값으로 50만 원을 깎아야 된다고 하고 딸은 그렇게 250만 원을 받은 다음에 성식이 형한테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부탁은 하나 더 들어달라고 말을 하죠. 그 부탁은 아버지가 남겼던 또 다른 부탁이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했던 유자라는 이름의 개를 장례식장에 풀어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게 된 딸이 얘기하면 굉장히 비극적이면서도 무거운 주제처럼 보이게 되는데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굉장히 엉뚱한 유머가 웃음 짓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례식장은 말 그대로 이제 개판이 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하려고 했었던 그 혁명의 어떤 그런 대의가 있었겠죠. 극중의 표현에 따르면 제도에 맞서는 어떤 그런 혁명이었던 것이고 586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의였었겠죠. 근데 시대가 바뀌게 되고 그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딸이 아버지의 남겨진 유지를 받아서 행하게 되는 말하자면 또 다른 의미에서 혁명은 완전히 다른 혁명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개를 풀어놓는 것이 일종의 혁명으로서 은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소설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형주에서 태수로 바꾼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로 삶이 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딸의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노트에 쓰여 있는 전원들을 아버지의 목소리로 대신한다는 뜻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어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 소설 구석구석에 굉장히 흥미로운 모티브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는 가장 곡진한 그런 아버지 그리고 딸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의 굉장히 전형적인 이 두 세대 사이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소연 문학에서의 어떤 사건을 추동시키는 것은 결국은 서로 다른 결함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 자체일 텐데
과연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무엇을 도모할 것인가라는 것이 문학적인 화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펼쳐놓는다는 것인데요. 이 작품이 이상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된 심사위원들의 마음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의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축약해서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신선하고도 흥미로운 어떤 그런 작법으로 그려냈다는 고유성을 갖고 있기도 해서 이 소설이 아마 수상작으로 결정되지 않았을까? 저에게도 무척이나 흥미진진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모든 장르를 한 번에 플레이. BTV 올 플러스. 영화, 퀴즈, 다큐, 애니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실시간까지 한 번에. BTV 올 플러스. 네, 이상문학 수상작품집은 이 대상을 수상한 그 작가가 직접 자기가 자선 대표작이라고 그래서 또 다른 단편 하나를 추천해서 싣는 형식을 갖고 있죠. 이 자선 대표작으로 이상문학상 수상작 작품집에 올해 담겨있는 예소연 작가의 또 다른 단편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 깊은 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SF입니다. 돌봄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들이 있습니다.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케어를 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로봇들도 오래 활동하게 되면 어느 순간 퇴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퇴역 직전에 놓이게 된 안드로이드를 오히려 역으로 돌보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극 중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보호사라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인공이 그런 상황입니다. 요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안드로이드는 70대 할머니의 모습을 갖고 있는 로봇입니다. 인간을 보살피는 그런 노동을 했던 로봇이고 지금은 이제 퇴역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으로서 주인공인 그 여성이 안드로이드를 돌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겠죠. 지나치게 인간을 돌보는 그런 어떤 습성 자체가 결함인 과보호가 결함인 그런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를 보호하고 돕는 것이 주인공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의 또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이 여기다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 미래의 상황 속에서는 인간이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거나 삭제하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따로 저장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떤 괴로운 어떤 그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일정한 돈을 내게 되고 데이터 센터에 따로 보관을 하면 나는 그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극중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주인공은 2년 동안 이 금액을 체납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 아픈 기억을 자기는 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걸 2년 동안 그 보관비를 내질 못하게 되니까 체납 고지서가 오게 되고 그냥 자기가 맡겼던 기억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다시 주입받게 되는데 굉장히 참담한 어떤 기억이었던 것이죠. 엄마도 비슷한 일을 겪었고요. 같은 일을 겪은 상황에서 엄마는 기억을 그렇게 데이터 메모리 센터에다가 외주를 주지 않고 그 기억을 그대로 견디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고통 때문에 엄마는 집에 처박혀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엄마가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죠.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억을 그쪽에다가 옮겨 놓았으니까. 하지만 그 기억을 다시 찾는 순간 엄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런 끔찍한 어떤 비극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설정상으로도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 소설은 어떤 SF적인 세계를 그려내는 데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요. 그 속에서 마음을 다친 사람들, 다친 마음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서술해 가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작가가 이걸 자선 대표작으로 추천해서 이 소설집에 실리게 된 것도 두 소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극예와 혁명이 갖고 있는 작법과 어떤 유머러스함과 엉뚱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 깊은 숨이라는 소설은 장르적으로도 SF 소설이기도 하고 유머라는 것이 전혀 없기도 하고 깊숙하게 인간의 고통의 문제, 슬픔을 견디는 문제 속에 천착하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차 상태라고 극 중에서 묘사된 상태인 것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싸매두었던 어떤 것들이 있겠죠. 뭐 비밀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진실의 순간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순간을 평소에는 잘 지켜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이 봉인 해제되는 것처럼 해서 아차 싶은 상태 속에서 노출을 하게 되고 혹은 발설을 하게 되고 그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미궁 속으로 빠져들면서 인물이 또 다른 사건 속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이 상태를 이제 아차 상태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 속에서 아차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안드로이드였습니다. 하지만 주인공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요. 그렇게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차 상태라고 지칭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소설이 무척이나 주목할 만한 단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조 이시구로라는 걸출한 작가가 있죠. 일본계 영국 작가,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던. 이 마음 깊은 숨을 다 읽고 나면 그 가조 이시구로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나를 보내지 마 같은 소설이 떠오릅니다. 그 소설이 다루고 있는 어떤 SF적인 부분, 무엇보다도 깊숙한 어떤 존재론적인 슬픔 같은 것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인데요. 기존에 자기가 읽었던 소설들을 떠올려가면서 복층적으로 읽어나가는 것도 독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이제 위픽 시리즈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위픽 시리즈의 한 권으로 나오게 된 예소연 작가의 또 다른 책, 소란한 속삭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나온 지가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편 정도의 소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서 한 주에 한 번씩 책을 읽도록 만드는 그런 시리즈로서 기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란한 속삭임은 도입부부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주인공인 여성이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전철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는 거죠. 그 동영상 내용이 정치 선전물이었었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어폰을 끼고 듣게 되는데 그냥 큰 소리로 틀어놓고 듣기 싫은 정치 선전물들을 계속 혼자 보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공도 굉장히 이제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옆에 있던 어떤 한 여성이 그 아저씨한테 시끄러우니까 소리 낮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가 막 화를 내면서 뭐가 시끄럽냐고 당신만 시끄럽지라고 얘기하니까 나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시끄럽다고 여자가 맞섭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시끄러운데? 라고 남자가 시비를 걸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모든 일들을 듣고는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던 주인공에게 톡톡톡 건드리면서 당신도 시끄럽지 않냐고 동의를 구하게 되죠. 주인공은 망설이다가 자기도 시끄러웠거든요. 그 사실대로 시끄러웠다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녀의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같은 객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좀 소리 좀 줄여달라 혹은 예의도 없느냐라는 식으로 그 남자를 몰아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화를 내고 다음 전철역에서 내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전철에서 내려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아까 자기한테 동의를 구했던 그 여성이 따라오는 거죠.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어떤 모임에 가입할 자격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내 얘기를 들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을 받고 나서 그녀를 따라서 근처의 공원으로 가게 되죠. 근데 공원에 앉아서 그녀가 얘기했던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냐면 속삭임 클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화를 속삭이는 톤으로 말을 하는 그런 모임을 자기가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멤버는 몇 명이냐고 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막 결성된 모임인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상한 여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해보자고 그 여자가 채근을 해서 함께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책의 기본적인 어떤 폰트의 크기가 있을 텐데 두 사람이 속삭이는 대화를 하는 순간 폰트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까지 묘사가 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할 것이고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에 대한 규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규칙은 비밀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마치 큰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속삭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명동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도 데리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저장 강박증이 있는 또 다른 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4명이 서로 얽혀서 이 모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게 되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설이 굉장히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척이나 유머러스하기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소란한 속삭임이라고 했을 때 그 속삭인다는 어떤 그 말의 톤 혹은 말을 할 때 그 뉘앙스 더 중요하게는 그 말을 하거나 들을 때 태도에서 작가가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지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극예와 혁명이라는 소설식으로 말을 하자면 속삭인다는 것이 바로 혁명의 언어라는 것인데요. 이전에 혁명한다면 크게 외치거나 선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혁명의 어떤 언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혁명은 속삭이는 방식으로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속삭이려면 몸을 이렇게 수그려서 작은 목소리로 입을 살짝 가려서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면 자기 귀를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골똘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속삭임을 말하거나 듣는 자세와 태도 자체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소연의 문학의 키워드라고 아까 제가 말하지 않은 단어를 하나 더 말한다면 연루라는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연루되었다 했을 때 평상시라면 별로 관심도 가질 것 같지 않은 굉장히 서로가 다른 사람들 무엇보다도 아주 이상한 사람들 결핍이나 결함이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그랬을 때 그 도모하는 일의 핵심은 바로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이 소설이 무척이나 유머러스하고 엉뚱함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또렷하게 담겨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기호 작가의 소설들도 참 좋아하는데 이기호 작가의 초기 단편 중에서 도끼개양대 로맨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엉뚱한 상태에서 엉뚱한 대화들을 주인공들이 나누게 되는데 그 소설의 어떤 부분들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편하게 보니까 BTV. 네, 이번에 현대문학에서 나온 영혼의 빛을 져서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제 현대문학이 이제 핀 시리즈라는 그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시리즈의 일원으로서 역시 나오게 된 소설인데요. 이 소설 역시도 나온 지가 한 달이 되지 않았죠. 이 소설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하다가 어머니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몸과 마음이 너무나 극도로 피곤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밤에 친한 친구인 헤란이라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굉장히 친했던 과거의 친구인 석이라는 또 다른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실종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자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은 절연한 상태인 친구인 석이가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리하다가 헤란과 함께 캄보디아로 바로 그 석이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과거에 캄보디아 한 번 더 갔었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플래시백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현재 이야기와 함께 갈마드는 방식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 세 명의 여성은 과거에 캄보디아에 대학 시절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굉장히 친해지게 되었는데 캄보디아에 갔던 이유는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한국의 교재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교육 사업을 같이 4개월 동안 이 세 명의 대학생이 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득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점 이수를 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이죠.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선의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4개월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세 사람은 굉장히 좌절감이나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의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무기력하다고도 느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선적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일들 때문에 돌아와서 결국 이제 석이와 나머지 두 사람 사이에서의 우정이 끊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갑자기 몇 년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석이가 다시 캄보디아에 가서 실종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석이를 찾아가는 그 과정은 그 당시에는 몰랐던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 나머지 두 여성이 깨닫는 과정하고도 일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본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예소연 작가의 그 소설 속에서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인물들이 특정한 일들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사건이 비로소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함께 도모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소설 속에서 항상 중요한 과제가 되죠. 이 두 명의 인물은 일단 석이와 지금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종되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일단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할 일은 그 아이를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캄보디아를 향해서 가게 되죠. 오래전 캄보디아에서 세 사람이 있을 때 사실은 헤란과 이 주인공인 화자인 여성은 별달리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아온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두 명과 달리 석이는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때 변화했던 친구가 지금 실종된 것을 변화하지 않았던 두 친구가 찾아가는 구조, 그러면서 그 속에서 뒤늦게 변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대강의 구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진중하면서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소란한 속삭임과 같은 작가가 쓴 소설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딴판인 그런 소설의 뉘앙스와 정조와 작법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예와 혁명이 어떤 전형적인 한국에서의 그런 세대론적인 것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부녀 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유사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한 1, 20년간 한국에서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를 안겼던 사건들을 끌고 들어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극 중에서 캄보디아를 2번 가는 셈인데 과거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는 세월호 사건이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의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바로 이태원 참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셈인데 캄보디아에서 사실은 오래지 않은 그런 과거에 굉장히 끔찍한 참사가 있었던 것으로 소설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국가적인 혹은 사회적인 참사와 개인들이 겪어내는 비극들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와 다르지 않고 그 속에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소연 작가는 이상문학상 수상집에 담겨져 있는 본인의 이제 문학적인 자서전이라고 짧게 붙인 어떤 글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스스로의 자문에 대해서 함부로 낙인 찍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네 편의 소설들을 읽고 있으면 예소연 작가한테 지난 1, 2년간이 문학적으로나 개인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이 빚어낸 감동적인 그런 소설들을 우리가 읽게 되고 흥미로운 소설들을 읽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어떤 소설들이 나오게 될지 독자로서 기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영화는 Never Let Me Go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가조 이시구로의 너를 보내지 마, 바로 그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무척이나 흥미로운 그러면서 깊숙하게 어떤 마음을 건드리는 SF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